오늘날 냉전은 끝났지만 핵무기는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또 지구촌 곳곳이 테러 집단에 의한 테러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전 세계적으로 공포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전쟁과 테러로부터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우리에게 불가피한 전쟁이 일어난다면 효율적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인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쟁이란 가능한 것인가?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군대를 양성하고 있는 것은 주권국가의 필수 의무입니다. 불가피하게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는 승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지만 지켜야 될 규칙은 반드시 지켜라. 전쟁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은 존재한다. 과연 그 규칙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 숨은 윤리적 가치의 핵심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안녕하십니까. 전쟁에서의 유일한 목적은 승리입니다.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도대체 정의로울 수 있을까요? 자국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적으로부터 우리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불가피한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학자한테 물어보더라도 적이 우리 영토를 침투하는데 당하고만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전쟁에서 살인은 정당화되는 걸까요? 평화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절대 무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왜? 무기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예비 훈련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적이 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을 때는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나도 총을 들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전장에서 살인이 정당화되는 것은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정당화되는 겁니다.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적국의 시민을 살상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적국의 시민은요,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 죽음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공격을 하면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한 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국의 시민을 죽이는 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릴라 전쟁이 있습니다. 예쁜 소녀 한 명이 다가와서 꽃다발을 놓고 가더니 15분 뒤에 그 꽃다발이 폭탄으로 터지고 맙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테러 공격을 당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어린 여자 소녀가 꽃다발을 들고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정지하라고 총뿌리를 겨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전쟁은 많은 딜레마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통계 하나 물어볼까요? 전쟁이 나면 군인이 많이 죽을까요? 민간인이 많이 죽을까요? 그렇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쟁에서 희생자의 숫자를 보면 민간인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전쟁에서 민간인들을 죽여도 된다는 것이냐? 천만의 말씀.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는 곧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당한 현실을 우리는 극복하고 고쳐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윤리학자들이
제기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 적이 반칙을 가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적이 우리 포로를 고문한다면, 적이 우리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살상을 가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똑같이 해주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응보주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응보주의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응보주의 원칙을 내세워 보복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 응보주의란 죄값에 대해 정당한 보복을 가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라고 보는 사상이다. 보복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는 응보주의의 유래는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시작됐다. 이스라엘은요, 주변의 아랍 국가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구로 비교하면은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살아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응보주의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동에 평화가 오고 있나요?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평화가 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을 수만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상대방이 반칙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불필요하게 반칙을 일으키는 것은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도 반칙하는 것이 우리의 승률을 올리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다면 저는 그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프로축구를 한번 보십시다. 상대방이 우리 선수를 태클합니다. 그런데 태클을 할 때 결정적인 에어리아, 골 에어리아에서 반칙을 하면 페널티킥을 먹습니다. 바보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들필드에서 반칙을 하는 거는 주더라도 프리킥 정도고요. 그게 골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절대 반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반칙을 하는 것이 결정적인 승세를 잡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불필요한 감정 마찰만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전쟁을 점점 더 끌고 갈 뿐이다. 전쟁은 속전속결이어야 된다. 손자병법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은요, 전쟁에는 엄청난 피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옛날로 돌아가서 얘기하면은 농사를 짓는 일꾼들이 전부 전장터에 나가면은요,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당연히 수확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산업이 가라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희생자가 늘어납니다. 누구에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인명살상을 최소화하면서 전격적으로 속전속결로 이기는 것이 피차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불필요한 인명살상은 절대로 자제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하이텍 시대입니다. 하이텍 시대가 되면서부터 드론이 등장하고 로봇가 등장합니다. 결국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문제인데요. 로봇 윤리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전쟁을 사람이 아닌 로봇이 대신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군사 로봇은 1차적으로 위험한 지역에서 기초적인 군사 활동에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 로봇의 사용은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고 군사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해준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반면 위험성도 존재한다. 군사 로봇의 궁극적 임무는 전쟁에서 직접 전투를 수행하는 것으로 바로 킬러 로봇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보다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투 로봇이 공격 시 전시 규칙을 준수하는지, 준수하지 못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윤리적 논란이 야기된다. 인공지능형 전투 로봇은 군사력 강화 측면에서 머지않은 미래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군사 로봇에 대한 새로운 윤리 정립이 필요한 때이다. 아시모프라는 SF 소설 작가가 제시한 로봇 윤리의 제1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로봇은 사람을 살상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이 로봇이 인공지능을 장착하고 전투 현장에 투입된다고 한다면 바로 로봇이 인명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에서 로봇을 사용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최근에 개발된 로봇 중에 하나는 권총을 도시락만한 사이즈의 로봇에다 장착을 하면은요,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굴러가서는 상대방, 특히 테러리스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몰래 들어가가지고는 저격을 합니다. 전쟁에서도 암살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이라고 할지라도 적이 전투 태세를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아군이 쏜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사실 불법 사살하는 겁니다. 그런데 테러리스트들이 이미 지하철에다가 시한폭탄을 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벌이고,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 인명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있는 기지에 특수부대가 로봇에 장착되어 있는 살상무기로 그들을 해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소수의 불법적이고 반칙을 일삼고 있는 집단을 제거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악의 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온갖 악행을 저지르자 연합군에서는 나치의 히틀러를 제거하는 것이 전쟁 목표 중에 하나로 설정되었었으니까요. 저는 그러한 전쟁 목표는 승리를 최소한의 인명살상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지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핵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무기 사용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는 사용해서 안 되는 것인가?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욱하는 기분에 보탄을 함부로 눌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이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에는 여러 사람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절차적 정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적 정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핵무기 사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그리고 최후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나라가 됐고, 일본은 최초로 그러한 피해를 입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폭으로 희생된 사람에게 우리는 개인적으로 동정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가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핵폭탄을 투하하지 않았더라면 결국은 도쿄만에 미군 지상군이 직접 투입돼야 되는 것이고, 일본을 항복으로 이르기까지에는 수백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것이 예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에게 정말 불편한 상황을 야기합니다. 왜? 사람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또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다
당연시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투쟁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부전승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손무가 지은 손자병법. 손자병법은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통틀어 최고의 병법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최고의 전쟁 전략은 무엇일까?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은 두 번째로 좋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부전승이 최고의 전략임을 말하고 있다. 손자병법에 보면 전쟁 중에서 최고의 전쟁은 부전승입니다. 부전승을 두 자로 줄여서 얘기하면 외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외교관을 뛰어난 사람으로 선발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 최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것이 불가피하게 닥쳐온 경우에는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될 규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이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재밌는 사실 하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단 한 번도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벌어진 모든 전쟁은 민주주의 국가 대 비민주주의 국가 또는 비민주주의 국가 간에 있어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그만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딜레마가 벌어집니다. 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쟁 결정 자체가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민의 동의를 구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가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비민주주의 국가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 자유, 평등, 박애,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비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비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언론도 철두철미하게 통제되어 있고 다 조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에 공개되지 말아야 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공개되고 맙니다. 이렇다면은 작전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손해고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적이 우리 포로를 고문하면 우리도 우리 포로를 고문할 것인가. 적이 비민주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문제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나라를 외침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국방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군대가 약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비민주주의적인 국가들을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군대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함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평소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잘 나가는 군대, 못 나가는 군대의 차이점은요, 위기가 닥칠 때 보면 압니다. 잘 나가는 조직에서는 위기가 닥칠수록 내부적인 결속이 더욱 굳게 단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소에 자유토론과 자유로운 의사가 개진될 수 있는
문화가 전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에서도 보복은 금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공격을 가하면은요, 제가 그걸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면 린치라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법당국에다가 제소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제사회는 한 주권이 지배하고 있는 개별 국가처럼 그렇게 뚜렷한 형태의 국제기구가 지금 유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뚜렷하게 힘을 행사하고 있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금도 못 걷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도 평화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도로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싸움을 벌이지 못할 정도로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여러분들 해결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이성을 발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이텍 시대에서 전쟁 살상 무기가 점점 정교화해지고 정밀해지면 해질수록 우리의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동시에 상승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 무기는 정교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테러 집단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올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가진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군대를 양성하고 있는 것은 주권 국가의 필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혼자서 모든 적을 다 물리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서 없습니다. 다 동맹관계를 맺고 서로서로가 서로서로를 도와주는 이런 동맹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전승, 외교입니다. 외교를 우리가 튼튼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란과의 첫 전투에서 대패한 후 위축돼 있던 고리야. 문신이자 외교관인 서인은 소손령이 거듭 항복을 요구하는 의도를 간파하고 거란과의 협상을 시도한다. 서인은 소손령과 협상을 끝내고 거란에게 강동 6주의 땅은 물론이고 선물까지 받아서 돌아오게 된다. 거란 대군의 침략을 막아내고 영토까지 획득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서희의 외교 기술이었다.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북한의 도발을 예의주시해야 함은 물론이고 한반도를 축으로 한 강대국의 세력 다툼도 견제해야 한다. 우리에게 대외 외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불가피하게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는 승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지만 지켜야 될 규칙은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그 규칙을 깬다라고 하면 그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규칙을 깨므로 해서 어떤 더 큰 이득과 행복이 우리에게 올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규칙을 가장 잘 아는 사람만이 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했습니다.